안녕.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could roast, I could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orth my time, you're 됩니다. 당나귀 임금님. 옛날 경문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의 이야기랍니다. 경문왕은 지혜롭고 어진 임금님이었지만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커다란 귀였습니다. 경문왕의 귀는 어느 날부터 커지기 시작하더니 날마다 자라났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쑥쑥 자라 눈썹 위에까지 삐쭉 올라오고 또 하룻밤을 자고 나면 귀는 이마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를 어쩐담. 내 귀가 당나귀 귀처럼 자꾸만 커지네. 귀가 자라면 자랄수록 경문왕의 걱정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경문왕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임금이 커다란 귀 때문에 놀림거리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내 귀가 이렇게 커진 걸 보면 신하들과 백성들이 배를 잡고 웃을 거야. 한나라의 임금이 사람들의 놀림거리는 될 수가 없지. 경문왕은 누구에게도 이 비밀을 말하지 않고 큰 귀를 감출 수 있는 커다란 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임금님의 귀가 커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귀는 하루가 다르게 더 커다랗게 자랐고 이제 관 속에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귀가 관 위로 솟아오를 것만 같은데 이를 어쩌지?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이 일을 어쩐다. 임금님은 여러 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더 큰 관을 만들어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경문왕은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관을 만드는 누인을 불러라. 경문왕은 커다란 귀를 감출 수 있는 더 큰 관을 만들기 위해 오래전부터 관을 만들어 온 노인을 대걸로 불렀습니다. 얼마 후 노인이 도착했습니다. 경문왕은 다른 신하들을 모두 나가게 하고 노인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노인은 전과는 다른 임금님의 모습에 의아해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경문왕이 쓰고 있던 관을 벗었습니다. 관을 벗은 임금님의 모습을 본 노인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의 커다란 귀가 당나귀 귀처럼 쫑긋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경문왕은 노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내 귀가 자라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커다래졌소.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난 놀림거리가 될 것이요. 그러니 아무도 내 귀를 볼 수 없게 더 큰 관을 만들어 주시오. 노인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오. 내기가 이렇게 커다랗다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요. 만약 내 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면 그대를 가만두지 않을 터이니 내 말을 명심하시오. 알겠소. 알겠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몇 번이나 약속을 하고 커다란 관을 만들었습니다. 경문왕은 노인이 만든 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커다란 귀를 감쪽같이 숨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경문왕이 커다란 관을 쓴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임금님이 저렇게 커다란 관을 쓰다니 어찌 된 일이지요? 임금님의 덕이 하늘처럼 높아가니 관도 따라 높아지는 게지. 마침 관을 만드는 노인이 지나가다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모른 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커다란 관을 쓰고 당나귀 같은 귀를 쫑긋거리며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도 웃음이 터졌고 백성들이 덕이 높다고 칭송하는 임금님이 실은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노인은 길을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혼자서도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노인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영감님, 왜 사람을 보고 웃는 거예요? 자네 보고 웃는 게 아니라 헤헤헤 그게 그러니까 헤헤헤 거참 실없는 양반일세. 이유 없이 웃기만 하는 노인에게 사람들은 핀잔을 주었지만 노인은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속 시원하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랬다간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니까요. 매일 실없이 헤헤헤 웃고 다니는 노인을 사람들은 아예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이 정신이 나갔구먼. 저렇게 매일 혼자 웃기만 하네 그려. 사람들은 노인을 비웃었습니다. 노인은 혼자만 알고 있는 재미있는 비밀 때문에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자기 가슴 속에 담아둔 비밀을 어디다 대고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노인은 성문 밖으로 나가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우거진 대숲에 바람이 불어 댄잎들이 서로 스치며 쏴쏴 소리를 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대나무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소문이 날 리가 없을 테니까요. 노인은 입에 두 손을 모으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노인의 우렁찬 목소리가 대숲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제야 노인의 가슴은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원하다. 노인은 한껏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노인은 마음 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죽고 난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소리를 질렀던 대숲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아무도 없는 대숲에서 분명 사람의 말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대숲에서 들리는 이 소리는 금세 퍼져 경문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경문왕은 크게 놀라 신하를 대숲에 보냈습니다. 행여 사람이 숨어서 소리를 지른다면 당장 잡아오라고 일렀습니다. 하지만 대숲에는 아무도 없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여전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경문왕은 당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대나무들을 죄다 베어버려라. 신하들이 대나무를 모두 베어버리자 소리도 잠잠해졌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한 농부가 대숲이 있던 자리에 산수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산수유 나무들이 자라자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 소문은 다시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경문왕은 이제 자신의 비밀을 백성들이 모두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수유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큰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큰 귀로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온 백성들이 임금님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사려 깊은 신하의 말에 경문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문왕은 그 뒤부터 커다란 관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귀를 감추지 않고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는 소리에도 가슴 졸이지 않았습니다. 당나귀처럼 커다란 귀 덕분에 더욱 어진 임금이 될 수 있었답니다. 냄새 맡은 갑. 어느 고을에 부자와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두 집은 서로 앞뒤로 맞대고 있었기에 집에서 나는 소리가 옆집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농부네는 가난했지만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씨네는 어제도 굶은 것 같구려. 우린 아직 며칠 먹을 양식이 있으니 김씨네 양식 좀 갖다 줍시다. 한 번은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도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남을 돕고 도움을 받은 이들이 또 농부네를 도우며 사니 가난하지만 이웃끼리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반면 부자네는 늘 따지고 화를 내는 큰 소리로 시끌시끌 했답니다. 부자 영감은 그렇게 재물이 많은데도 아주 구두쇠였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내 것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한 번은 부자네 마당으로 들어온 닭을 찾으러 온 이웃집 사내를 부자 영감이 화를 내며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집 닭이라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것이면 다 자기 것이라 우겼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니 자연히 부자네는 시끌시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잔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 냄새가 집 밖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마침 집에 가려고 부자네를 지나가던 가난한 농부는 자신도 모르게 고기 굽는 냄새에 이끌려 부자네 담벼락에 기대 실컷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야, 냄새라도 실컷 맡으니 고기를 먹은 것 같구나. 고기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몰려와 고기를 달라고 할까봐 부자 영감이 대문 밖으로 나와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부자 영감은 이내 가난한 농부를 발견하고는 대뜸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열량 주고 산 고기의 냄새를 내가 공짜로 맡아. 눈을 감고 침을 꼴깍꼴깍 넘기며 고기 냄새를 실컷 맡던 가난한 농부는 그 바람에 눈을 번쩍 뜨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노시오. 냄새도 값이 있단 말이오. 그래.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내일까지 고기 냄새 맡은 값으로 단량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주 혼쭐이 날 줄 알아라. 가난한 농부에게 으름장을 놓고 나서야 부자 영감은 가난한 농부의 멱살을 놓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나. 집으로 돌아온 가난한 농부는 한숨을 쉬며 가족들에게 부자 영감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일까지 단량을 내놓지 않으면 이자까지 받겠다는구나. 얼마나 험악하게 으름장을 놓는지. 돈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그 흉을 보게 생겼어. 아버지, 제게 단량 엽전을 빌려주시면 제가 부자 영감과의 일을 말끔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곰곰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10살짜리 아들이 말했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아들이 비록 1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총기가 남다른 아이임을 알면서도 근심이 말끔하게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 있다. 잠시만 빌려온 돈이니 귀중하게 쓰고 가지고 와야 한다. 이튿날 농부의 아들은 부자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어제 저희 아버지께서 고기 냄새 맡은 값 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대청 마루에 앉아있는 부자 영감을 향해 엽전이 든 주머니를 흔들어 짤랑짤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니, 돈을 가지고 왔다며 도로 가져가는 경우는 뭐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고기도 냄새만 맡았으니 돈도 단량 소리만 들리게 해드리면 되지 않나요? 당돌하지만 이치에 딱 맞는 10살 소년의 말에 부자 영감은 얼굴이 붉어져 찍소리도 하지 못했답니다. 어부와 욕심쟁이 아내. 옛날 물빛이 고운 바닷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어부가 살았습니다. 어부는 조각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런 어린 고기들이 그물에 걸렸구나.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어부는 어린 고기들을 모두 놓아주고 큰 고기만 잡았답니다. 그래서 늘 고기는 조금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쌩쌩 불어 몹시 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부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어둑어둑 날이 저물었답니다. 이거 큰일이군. 빈손으로 집에 가면 마누라가 무척 화를 낼 텐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물을 던져볼까.
어부는 힘껏 그물을 당겼습니다. 한데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웬 항아리 하나가 걸려 나왔습니다. 이거라도 가져다가 줘야겠다. 어부는 배를 저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아주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요. 어부가 고기를 잡아오지 못했다고 막 화를 냈답니다. 고기 대신 이 항아리를 가져왔으니 화를 풀구려. 어부는 항아리를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깟 더러운 항아리를 어디에 쓴단 말이에요? 당장 내다 버려요. 아내는 더욱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잘 닦으면 쓸모가 있을게요. 어부는 항아리를 싹싹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러자 항아리에서 연기가 뭉게뭉게 일더니 잘생긴 도령이 나타났답니다.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어부와 아내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여보, 이게 꿈은 아니겠지. 하느님이 복을 주신 모양이에요. 무슨 소원을 빌까요? 배가 고프니 우선 저녁 지을 쌀을 달라고 해봅시다. 어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당에 쌀섬이 산처럼 높이 쌓였습니다. 어부와 아내는 맛있게 밥을 지어 배불리 먹었답니다. 여보, 어서 항아리 도령을 불러요. 다른 소원을 말합시다. 아내는 항아리를 들고 어부를 졸랐습니다. 또 뭐가 필요하단 말이요? 부자가 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보석도 많이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항아리 도령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잖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요. 어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어부의 아내는 항아리를 문질러 기어이 도령을 불러냈습니다. 도령이 나타나자 어부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줘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소원이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부의 아내가 또 소원을 말하려고 하자 도령이 얼른 말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소원은 3번밖에 들어드리지 못합니다. 벌써 2가지 소원을 말씀하셨으니 남은 1번은 잘 생각하셔서 꼭 필요한 일에 쓰십시오. 말을 마치고 도령은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부는 아내의 깜짝 놀란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여보, 이것들을 보세요. 방 안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멋진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비단 옷들로 가득 차 있고 감나가는 보물들이 상자마다 그득했답니다. 우리 이제 부자예요. 어부의 아내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어부와 그의 아내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히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어부의 아내는 즐겁지 않은지 매일 곤란 얼굴로 어부를 졸랐답니다. 여보, 우리 집은 너무 작고 초라해요. 궁궐같이 커다란 집을 달라고 해요.
이만하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또 무엇이 필요하단 말이요. 욕심 그만 부려요. 내 얼굴을 복스럽고 예쁘게 만들어 달랠까 봐요. 아내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열심히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가지 소원으로 아주 많은 것을 이룰까 하고 말입니다. 여보, 멋진 생각이 났어요. 당장 항아리 도령을 부르겠어요. 아내는 항아리를 문질러 도령을 불러냈습니다. 도련님, 마지막 소원이요. 다른 요술 항아리를 가져다 줘요. 도령은 몹시 슬픈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항아리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사라진 것은 항아리뿐이 아니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쌀도, 좋은 옷도, 값진 보물들도 모두 사라져 버렸답니다. 어부와 그의 아내는 다시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죠?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요. 어부의 아내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재물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어부를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바다로 나가 요술 항아리를 건져와요. 어떻게 그런 항아리를 또 건진단 말이요? 아무튼 항아리를 건질 때까지는 집에 돌아오지도 말아요. 어부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러나 항아리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바다 위로 둥실 달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큰 파도가 출렁거리더니 어부의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부 앞에 커다란 거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 자꾸만 등에 타라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어부가 등에 오르자 거북은 바다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거북이 어부를 데려간 곳은 용궁이었습니다. 용왕님이 어부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당신이 늘 어린 고기들을 잡지 않고 살려주었지요. 그것이 고마워서 보답의 뜻으로 요술 항아리를 주었던 것이요. 그런데 욕심쟁이 아내 때문에 다시 잃고 말았구려. 이제 우리 용궁에서 행복하게 사시오. 어부는 예쁜 용궁 공주와 결혼하여 바닷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고기들을 돌보는 일이 마음씨 착한 어부의 몫이었답니다. 혼자 남은 어부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부가 요술 항아리를 건져오기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답니다. 김부자의 양반 노릇. 옛날 강원도 정선에 박시성을 가진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는 게 많고 점잖았지만 글만 읽어온 터라 쌀 한 톨 제 손으로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한 대, 두 대, 고을에서 빌려 먹기 시작한 쌀이 어느덧 1000석을 넘었습니다. 보다 못한 고을 사또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흘 안에 쌀을 갚지 않으면
옥에 가두겠다고 말입니다. 박 양반네 딱한 소식은 이웃 마을에까지 퍼졌습니다. 비단 장사를 하는 김부자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김부자가 한참 고민하다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은 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만 양반 노릇을 못하는 게 영 아쉽구나. 마침 사정이 딱한 양반이 있으니 우리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 자리를 사면 어떻겠느냐. 부인과 아들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 김부자는 쌀을 싣고 박 양반을 찾아갔습니다. 박 양반은 김부자의 말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양반 자리를 판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밥을 굶는 식구들을 생각해 양반 자리를 팔기로 했습니다. 박 양반은 김부자에게 양반 문서와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이 책에 적힌 대로만 하면 양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부자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인사받은 김부자는 으쓱했답니다. 양반이 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꼿꼿하게 서서 하인대하듯 하던 양반들이 김부자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물없이 지내던 이웃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굽실거렸습니다. 으르렁거리던 이웃집 누렁이도 고분고분한 것 같았습니다. 김부자 아들들은 신이 나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마을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아들들이 낮에 있었던 일을 앞다투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김부자가 박 양반이 준 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허, 양반은 밥상머리에서 시끄럽게 말하지 않는 법이다. 이번에는 국을 떠먹는 마다들에게 말했습니다. 양반은 국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면 안 되느니라. 부인이 큰 소리로 하인을 부르자 또 한마디 했습니다. 부인, 사람을 부를 때는 조용히 목소리를 길게 빼야 한다오. 모두들 양반 되기가 퍽 까다롭다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튼실하던 마다들이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주어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얼굴은 누렇게 뜨고 트림만 픽픽 해댔습니다. 김부자는 용하다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드님 뱃속에 독하고 구린 것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을 빼내야 하는데 저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부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대체 어디가 그렇게 아프단 말이냐? 그러자 마다들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방귀를 못 뀌어서. 양반은 방귀를 뀌면 안 된다고 하기에 참았더니. 김부자는 마다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아무도 없는 데서 뀌면 될 것을. 김부자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둘째 아들이 비를 쫄딱 맞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으슬으슬 앓더니
아주 심한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잖아도 몸이 약한 터라 큰 병이라도 걸릴까 걱정이 돼 또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한시름 놓아도 된다며 약을 주고 갔습니다. 약을 다려 먹이자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김부자와 부인은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비를 다 맞고 다닌 거냐? 도롱이를 쓰거나 그도 없으면 뛰어올 것이지. 둘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양반은 비가 와도 도롱이를 쓰거나 출삭되며 뛰어서는 안 된다기에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김부자는 둘째 아들의 말에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들들이 병을 앓고 나자 김부자는 양반이 된 게 그다지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인이 또 말썽이었습니다. 부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옷을 새로 해 입었답니다. 이날도 바느질을 잘하는 동네 안악이 부인의 허리치수를 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부자는 몹시도 못마땅했습니다. 양반 마누라가 되더니 거칠에만 정신이 팔린 것 같았습니다. 김부자는 안악이 돌아간 뒤 부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무리 겉모양새가 중요한 양반이라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옷을 해 입으면 어떡하오? 그러자 부인이 서운한 듯 말했습니다. 누군들 이러고 싶은 줄 아세요? 양반 부인은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서 술을 놓거나 책을 봐야 한다기에 그렇게 했더니 살이 쪄서 몸에 맞는 옷이 없지 뭐예요. 김부자와 부인은 울상을 지으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의 양반들이 모두 모여 중요한 회의를 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김부자는 양반 노릇이 아직 서툴러 내키지 않았지만 양반은 모두 가야 하는 자리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이 가장 좋은 옷을 꺼내주며 김부자에게 단단히 부탁했습니다.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꼭 기억하세요. 괜한 실수를 했다가는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김부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회의가 열릴 대갓집에는 이미 많은 양반들이 와 있었습니다. 김부자는 양반들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양반들은 거짓과 허풍만 가득했습니다. 잘난 체 하려고 일부러 어려운 말만 쓰는 사람, 예의를 차린답시고 더운데도 옷을 몇 벌씩 껴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 한 잔에 배부르다며 이를 쑤시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부자는 기가 막혀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부자는 갓을 벗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양반 좋다더니 양반 노릇하다가 자식들은 앓기나 하고 부인은 뚱뚱해지고 쓸데없는 예의 차리고 낯간지러운 거짓말 하느라 양반이 사람 잡는구나. 아이고, 양반 노릇 그만하고 우리 편한 대로 살자꾸나. 김부자의 말에 식구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부인과 아들들도 양반 노릇하느라 무척 힘들었답니다. 김부자네는 양반 자리를 돌려주고는 다시 예전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미련둥이와 야금둥이 형제. 옛날 어느 집에 아들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미련해서 미련둥이이고 동생은 똑똑하고 약아서 야금둥이였습니다. 하루는 야금둥이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양에 도착해서 보니 어느 대감집에서 방을 붙여놨습니다. 수수께끼를 내서 이기면 돈 1000냥을 주고 지면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금둥이는 방을 보자 수수께끼나 한번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대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졌답니다. 야금둥이는 과거를 보러 가다 말고 졸지에 남의 집 머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형 미련둥이가 듣게 되었습니다. 미련둥이가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수께끼 풀러 가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동생이 그렇게 똑똑하고 약은데도 지지 않았니? 너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 가지 말거라. 어머니가 한사코 말렸는데도 미련둥이는 가야겠다며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때가 다 되어 대감집에 도착한 미련둥이는 대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계십니까? 수수께끼 불러왔습니다. 머슴이 나오더니 미련둥이를 대감한테 데려다 주었습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인이니 먼저 하겠다. 그러시지요. 내가 수년 전에 부자로 살 적에 백마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백마가 죽어서 가죽을 벗겨 기둥에 걸쳐 놓았는데 이놈이 다시 살아나서 온 산을 뛰어다니지 뭐냐. 대체 어떻게 하면 이 백마를 잡았겠느냐. 미련둥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강원도 금강산에 들어가면 부들부들한 쇳골이 있습니다. 그걸 한 움큼 베어다가 말 앞에 대고 흔들면서 워워 하면 말이 붙들립니다. 내가 아주 미련한 놈이구나.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어떻게 쇳골이 자라겠느냐. 대감의 말에 미련둥이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죽은 말은 어떻게 되살아납니까? 대감은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1000냥 주십시오. 대감은 어쩔 수 없이 1000냥을 내주었습니다.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그래, 하거라. 미련둥이는 엉거주춤하게 서서는 대감에게 물었습니다. 대감님, 제가 앉겠습니까? 서겠습니까? 뭐라고? 대감은 순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앉을 거라고 말하면 설 거라고 대답하겠지. 설 거라고 말하면 앉을 거라고 대답할 거고. 아, 이를 어쩐다. 대감은 대답을 못하고 쩔쩔 맸습니다. 그러자 미련둥이가 말했습니다. 대감님, 지셨습니다. 1000냥 주십시오. 대감은 또다시 1000냥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다. 하십시오. 내가 수년 전에 부자로 살 적에 무쇠 방석을 썼느니라. 그런데 요즘은 올이 풀려서 못 쓰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올이 안 풀리겠느냐? 아, 그거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모래로 새끼를 꼬아서 칭칭 감으면 절대 안 풀립니다. 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이 정말 미련한 놈이구나. 모래로 어떻게 새끼를 꼬겠느냐. 그럼 세상 어디에 올 풀리는 무쇠 방석이 있답니까? 대감은 또다시 미련둥이에게 천냥을 내주었습니다. 이젠 제 차례입니다. 미련둥이가 이번에는 바닥에 엉거주춤하게 앉아서 물었습니다. 대감님, 제가 앉겠습니까? 눕겠습니까? 뭐라고? 이놈이 또.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천냥을 내줄 수밖에요. 이번엔 내 차례다. 내가 수년 전에 부자로 살 적에 뒷곁 장독대에 돌부처를 두었느니라. 그런데 이 돌부처가 5, 6월이 되면 귀에서 고름이 난다. 무엇으로 고치면 되겠느냐? 아, 그거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5, 6월에 산속에 가면 팔뚝만한 고드름이 잔뜩 얼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다란 놈을 꺾어다가 이쪽 귓구멍에 푹 찔러 넣었다가 저쪽 귓구멍으로 빼고 저쪽 귓구멍에 푹 찔러 넣었다가 이쪽 귓구멍으로 빼면 금방 낫습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그게 말이 되느냐? 5, 6월의 고드름이 어떻게 열리겠느냐? 그럼 돌부처 귀에서는 고름이 어떻게 난답니까? 뭐라? 대감은 또다시 아까운 돈 1000냥을 미련둥이에게 내주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대감은 약이 바짝 올라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해라. 그때 마침 동생 야금둥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미련둥이가 말했습니다. 대감님, 저 건너산에 있는 저것이 노루입니까? 그래, 노루다. 노루가 자기 동생을 얻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루가 제 동생을 얻고 도망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럼 저도 제 동생을 얻고 도망가겠습니다. 미련둥이는 그 길로 동생 야금둥이를 얻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감은 해놓은 말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답니다. 미련둥이가 야금둥이를 얻고 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 오두막집에 나무꾼 총각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나무꾼은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입에서 피를 흘리며 마구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런, 가시가 걸렸나 보구나. 나무꾼은 가까이 다가가서 호랑이 입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커다란 가시가 목구멍에 박혀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제발 도와주세요. 호랑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무꾼은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 입속에 손을 넣어 목구멍의 가시를 빼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꾼이.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호랑이는 몇 번이나 절을 하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무꾼은 요란한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큰 통나무들이 쿵쿵 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무꾼은 얼른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아니 저건 호랑이잖아. 그날부터 호랑이는 새벽마다 나무를 던져주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나무를 마을로 지고 가서 팔았습니다. 덕분에 집안 살림이 전보다 훨씬 넉넉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장가 드는 것만 보면 소원이 없겠구나. 하지만 어머니, 어떤 처녀가 이런 산골로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늙은 어머니와 나무꾼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호랑이가 엿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호랑이는 어떤 처녀를 나무꾼네 집으로 업고 왔습니다. 아니, 웬 처녀를 데려왔느냐? 나무꾼님 색시입니다. 호랑이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처녀는 정신을 잃고 잠자듯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참 곱기도 하구나. 이런 처녀를 아내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처녀는 서울에 사는 큰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내일이 시집가는 날인데 난데없이 나타난 호랑이에게 물려온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처녀가 마음에 꼭 들었답니다. 처녀도 며칠 머물다 보니 부지런하고 착한 나무꾼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처가에 인사를 가야 하는데 가난해서 선물을 마련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까지 먼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가져갈 선물도 없으니 어쩌지요. 나무꾼의 말을 호랑이가 또 엿들었습니다. 호랑이는 곧 떡과 술과 고기를 구해왔답니다. 거기다 소와 나귀까지 몰고 왔습니다. 나무꾼과 아내는 나귀를 타고 많은 음식을 소에 싣고 서울로 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사위와 함께 돌아오자 처가에서는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모셔와